안녕하십니까, 싱싱입니다. 제가 그간 방송에서 계속 통합화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나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통합화폐 내용을 아직도 음모론 취급하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는 딱히 표면에 그들이 보여주면서 화폐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깊게 파헤치지 않는 이상 알아차리기가 어렵고요.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의 본질과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제부터 저들이 획일적인 통합화폐를 만들려고 하고 또한 그 통합화폐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증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화폐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또한 그러한 방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화폐라는 것은 늘 빠르고 변화무쌍하게 인간의 역사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류가 탄생한 이후 수천 년의 시간을 걸쳐서 물물교환이라는 상거래 개념 방법이 처음 발생하기 그 시작부터 더 나아가서 금과 은, 청동과 철 등의 광물을 이용한 여러 금속 화폐를 주조하고 또한 그렇게 꾸준한 화폐 가치를 그리고 그 신용을 사람들은 창조를 했고 오늘날의 종이화폐에 이르기까지 화폐라는 것은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류 문명이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의 교차점을 통해서 나란히 함께 진화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그 시작 시기를 누가 했느냐 거기에 따른 정확한 정보도 없고 팩트도 없지만 굳이 화폐의 첫 번째 진화를 손꼽자면 그건 바로 개인적인 거래의 시작으로 발전했던 물물교환의 가치 수단을 들 수가 있겠고 이것은 물건의 가치적인 상호 비교를 통해서 거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대략 양모 한 필의 가격을 사과 5쌍짜라 라는 식으로 서로의 가치를 측정하고 교환하는 이런 물물가치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이 물물교환이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이게 개인에서 가족으로 커지게 됐고 또한 더 많은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가족에서 부족으로 그 거래의 크기가 커지는 물물교환이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인류는 원시적인 물물교환 방식을 통해서 무려 수천여 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신용 상거래를 통해 그동안 거래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래하는 개인이 많아지고 또한 부족들의 단위도 서서히 커지기 시작하면서 다량의 물물교환의 거래, 그러니까 그 크기와 무게가 상당히 커지기 시작하면서 물물교환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조개 껍데기나 돌을 이용한 신용화폐를 이때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류는 석기시대를 지나 청동이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철기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비로소 반짝반짝 빛나는 금과 은을 이용한 새로운 화폐 주제의 세상이 인류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더 이상 화폐의 편리성으로 인해 수백 마리의 소떼를 직접 이끌고 저 먼 곳이나 혹은 부족이나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거래하는 수고를 덜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반대로 그곳에 힘들게 얻은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를 다시 가져올 필요가 없이 작은 동전을 주저하고 신용이라는 가치를 부여해 불편했던 물물교환의 방식을 말 그대로 간편하게 대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조개 껍데기를 벗어나 금, 은, 청동, 구리, 철과 같은 광물 금속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인류는 기존의 물물교환의 방식에서 탈피를 했던 새로운 화폐 탄생이라는 첫 번째 화폐 진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더욱더 흘러가 화폐라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진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광물 금속들 후보에서 특히 금과 은이 화폐로서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희소성의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광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광물이 금과 은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금화와 은화는 한정된 가치의 신용으로 인해 인류 역사에서 무려 수백 년 동안 화폐 중에서도 가장 지존의 자리를 꾸준히 고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화폐라는 것에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실한 가치와 신용을 지닌 금도 한 가지 엄청난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게였죠. 그러던 와중에서 유럽에서 종이 인쇄기가 발명되게 됩니다. 이들이 발명한 인쇄기라는 것은 지금의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조악하고 거대하기 짝이 없는 고물단지였지만 그 당시 문화의 혁명이라는 단어가 오갈 정도의 그러한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 가히 획기적인 기계로 그 당시에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기록 매체로 유일하게 사용되었던 것이 연필을 이용한 수기 방식, 그것도 아니면 나무나 금속 활자를 직접 찍어내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의 저장 매체밖에는 없었지만 유럽에서 인쇄기가 발명됨으로 인해 기존의 원초적 저장 방식은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쇄기뿐 아니라 인류는 증기기관이라는 새로운 이동수단 장치를 개발하고 또한 그걸 이용해서 기관차와 선박을 이용한 물자 운송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규모 역시 과거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해짐으로 인해서 증기장치라는 것은 국가 간의 무역을 가능케 해주는 말 그대로 필수적인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국가 간의 무역의 크기가 천문학적으로 발달하고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만큼 무거운 금화와 은하를 선적하여서 가져가야만 했는데 그 무게로 인해 운반하는 일이 또한 보통이 아니었고 때마다 금과 은을 노리고 출몰하는 해적들로부터 강탈당하는 일이 매우 잦아지다 보니 그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무거운 금화와 은하를 대신할 화폐 대안을 찾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인쇄 기계의 발전으로 인해 그에 걸맞는 종이화폐와 채권들이 하나둘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화폐로의 변신, 이것이 바로 화폐의 두 번째 진화였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이 종이화폐라는 것이 금과는 다르게 말 그대로 종이 가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금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종이화폐가 이 당시에 계속 출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유대 금융기업들이 이 금을 이용한 사기적인 허공의 화폐 발행 유도를 시작했던 시기도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금의 신용을 이용한 종이화폐를 금화본위화폐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종이화폐는 금과 하나가 되었고 이때부터 화폐는 더 악랄한 세 번째 변화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안해낸 종이화폐가 금의 신용을 간접적으로 업고 화려하게 성장하고 있을 무렵쯤 영국인들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신대륙을 취하기 위하여 그 대륙을 건너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메리카의 주인이었던 토종 인디언들은 그렇게 내몰리게 되고 영국인들이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미국이라는 독립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대륙을 점령한 아메리카 영국인들은 새 영토에서 자신들의 국가를 건립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영국의 유대 금융 은행가들에게 많은 돈을 대출받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 은행빚이라는 작은 불씨는 영국인과 아메리카 영국인들의 동족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의 씨앗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미묘한 갈등으로 유지되고 있던 영국의 세금 징수의 영향력과 금융 채무의 이러한 갈등들은 무려 8년간이나 벌어진 대영국 제국과의 13개 식민지 사이에서 큰 규모의 전쟁으로 양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13개 식민지가 드디어 미국이라는 신생국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건립한 이후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또 한 번 막대한 전쟁의 채무를 짊어져 버리게 되었는데 링컨이 대통령으로 인해 유대 기업들의 폐악질적인 화폐 사채짓을 없애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화폐를 발행하면서까지 온갖 갖은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월은 흘러 세계는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승전을 끝으로 전쟁은 종식이 되고 이때 미국은 엄청난 전세계 70%에 가까운 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1944년 브레튼 우주회의에서 영국 대표였던 케인즈가 제안했던 세계 화폐가 거부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의도대로 달러 중심의 금환 본위 제도가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화 팽창과 재정 적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재정 적자가 일어나야만 달러가 발행되는 비이성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고 그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달러가 해외로 공급될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허덕여야만 했고
1950년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자 과연 얼마나 달러의 패권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 하나둘 의심하는 국가와 사람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이 당시에도 금의 보유량이 미국에 충분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종이화폐인 달러는 금과 연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했던 것이고 달러를 통한 상거래 활동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도 했으며 다른 국가들 역시 마음 놓고 달러 쪼가리를 차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필요에 따라서 은행들이 언제든 종이화폐를 금과 은으로 바꿔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 은행가의 말장난의 사기를 믿고 많은 사람들은 달러를 차입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재산을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법적인 부자들의 부의 편중 시스템을 이용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던 가문이 다름 아닌 로스 가문과 록펠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당시 금권위적 화폐 버블의 영향력을 교묘히 이용해서 그들 휘하에 직간접적인 수많은 투자 은행을 이때 설립했음은 물론이고 자선이라는 위선을 앞세워서 많은 토지와 필수 자원을 강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저들이 금을 연동시킨 사기적인 화폐 발행을 그동안 잘 누리고 오고 있다가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가 그전보다 더 심각하게 꾸준히 발생을 하게 됐고 또한 전비 조달로 인한 통화량의 폭증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현상이 만연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다시금 급락하기 시작하자 몇몇의 국가들이 금 퇴환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업의 대출 급등에 따른 뱅크런 사태도 이 문제로 인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바로 달러의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베트남 전쟁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의 은행으로부터 엄청난 달러 자금을 수혈받기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전쟁과 엄청난 기업들의 대출 자금 그만큼의 금과 은이 미국 은행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소문이 유럽, 미 국채 보유국을 중심으로 대중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급기야 화폐 인출만큼에 상응하는 금이 은행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확신을 했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은행으로 달려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량 금은 인출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그동안 종이화폐를 통해 사기 행각을 열심히 벌여왔던 은행들은 마치 성냥탑이 무너지듯 우수수 쓰러지기 시작을 했고 말 그대로 아수라장 같은 금융 대혼란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971년에 미국을 수호하고 세계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라는 그 기축화폐를 지켜야만 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닉슨은 근본위제 폐지를 시행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되고 국제통화 제도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으며 세계 무역은 축소화되기 시작했고 후진국은 엄청난 후유증에 오랜 악영향의 상처가 남았지만 이미 달러에 의해 돌아가는 세계 경제를 더 이상 뒤바꾸거나 또한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명분을 계기로 브레튼 우주협정의 금환 본위제는 영원히 폐지되면서 지금의 달러와 금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결별을 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종이화폐와 금과는 영원한 결별하게 되었고 결국 금을 버려버린 신용화폐 이것이 지금의 세 번째 화폐의 진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폐의 네 번째 진화는 바로 지금입니다. 1971년 달러와 금이 그렇게 결별한 이후부터 종이화폐는 마치 길 잃은 강아지 마냥 아무 근본 없이 아무 족보 없이 급속도로 찍어내고 또한 팽창하기 시작을 했고 미국은 자신들의 기축화폐 유지 명목을 위한다라는 그 목적으로 화폐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무엇보다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천조국이라는 강한 국방력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과거의 금의 신용을 믿고 달러를 기축화폐로 사용했던 그 나라들도 이 미국의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 제재에 따른 경제 공황을 피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미국의 국방력이 두려운 나머지 미국의 달러가 사기적인 화폐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어울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금을 버리고 반강압적인 화폐 제도를 만들어냄으로 인해
그들이 만든 은행은 더 이상 금 보유량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됐고, 금이라는 제약을 탈피한 은행들은 화폐 경제라는 화두를 가장 앞으로 내세워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엄청난 화폐 팽창을 무분별하게 풀어 제꼈던 것이고, 또한 다시 때가 되면 걷어오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경제 버블 성장을 그들 마음대로 컨트롤하며 지속시켜 왔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금을 탈피한 종이화폐를 꾸준히 찍어내면서 급성장을 누리던 그 미국의 경제였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끝이 보일 수밖에 없는 유의이고 또한 파티였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유대 금융가들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으로 인해 이들은 또다시 새로운 화폐 진화에 대한 숙제를 떠안게 되었고, 일단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력으로 달러를 주도한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꾸준히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 국방부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끝에 1969년 그들이 미 국방부를 통해 꾸준히 투자했던 아르파넷이라는 기술력에 갑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입니다. 이 인터넷이 미국 국방연구소에서 군사용으로 개발이 되었었죠. 그렇게 1980년대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일반형 컴퓨터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 1990년대에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를 저들이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저들이 원했던 전자금융의 시스템도 서서히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현재 신용카드, 폰뱅킹, 인터넷 뱅킹인 것입니다. 종이화폐라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고민 끝에 우연히 미 국방부를 통해서 발견이 되었던 전자금융 네트워크,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발전인 전자화폐의 시초인 것이고, 지금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의 단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화폐 진화를 아주 단순하고 간략하게 역설을 해보았는데, 화폐가 이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의 공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이 발전하고 또한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만큼 화폐의 진화도 동시적으로 발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왜 그런 것일까? 자, 그것은 모든 과학의 발달을 주도하는 자들이 결국 많은 돈을 컨트롤하는 금융 자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기업 위에 금융이 있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어봐 왔을 것입니다. 기업이 운영을 하거나 혹은 수입 수출을 하게 되거나 또한 많은 R&D 기술을 개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그리고 초기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돈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이용해 그동안 과학의 발전을 유지시켜 왔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을 위함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돈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이 모든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인류의 모든 과학적인 가장 원초적인 그 기술의 중심에는 항상 돈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의 절대 권력을 쥔 자들의 손발이 되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의 사장님 혹은 회장님이 되었다라는 눈높이로 보시고, 이 기업이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한 가지, 바로 기업의 이윤이죠. 기업은 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익이 남아야지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라는 것이 바로 돈이죠. 여러분들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돈을 원초적으로 방아쇠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엄청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업이 금융을 운영할 수 없게끔 제도로 막아놨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업이 금융을 간섭할 수 있다면 기업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과거에 역사적으로 모두 경험했던 과학과 기술의 그 진화의 핵심적인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바로 금융기술의 진화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최근에 4차 산업이 도래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열풍을 띄웠고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인공지능도 아니고 빅데이터도 아니고 블록체인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코인이었죠. 이렇듯 이들이 가장 첫 번째로 관심을 두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돈이었다. 그리고 모든 과학 시스템의 그 기초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바로 금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폐 진화를 금융가들의 논점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물물교환의 불편함은 결국 광물, 금속 화폐로 진화하기 시작을 했고 이와 같은 현상은 부족 사회에서 국가로 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어찌되었든 광물 화폐는 무거웠다. 그렇게 새로운 금융의 시작을 위해 돈의 권력자들은 돈을 이용해 과학을 연구했고 결국 인쇄기를 발명하게 된다. 이로써 광물과 금속 화폐는 불가능했던 국제적 자본 경제를 이들이 만들어내게 된다. 그 후 근본위제를 탈피하기 시작하고 종이화폐 위기가 또다시 도래하기 시작하자 이들이 우연히 인터넷을 발명하기 시작하면서 종이화폐를 자연스럽게 전자화폐로 진화시켰고 이것은 지금의 디지털 화폐까지 이루고 있다.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적인 가치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과도되었던 것은 바로 돈입니다. 이 돈은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에서 거의 신의 무기와 같습니다. 돈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은 없었고 이 무기를 이들은 영원히 갖기 위해 지금의 세상을 그리고 돈을 계속해서 진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화폐라는 것은 이렇게 돈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 집단들에 의해 과학기술과 함께 꾸준히 진화가 되어 왔고 그들의 돈의 욕망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는 현재 온통 디지털로 가득한 세상이 왔습니다. 컴퓨터는 물론이고 태블릿이나 TV, 스마트폰까지 이제는 디지털 기기 없이는 생활이나 금융 자체가 불가능할 상황까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의 4차 산업의 도래는 결국 새로운 시스템을 이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다섯 번째 디지털 화폐로 이제는 화폐가 진화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은 모두가 똑같은 별풍선, 똑같은 슈퍼챗을 사용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통합화폐로 바뀌어서 사용될 상황이 오게 될 것은 분명한 것이고 사실상 지금 거의 그 상황 앞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굳이 달러의 붕괴만이 주제가 아니라 애초에 종이화폐의 몰락을 불러오는 그러한 현상이기도 하고 돈의 권력자들이 국가별 종이화폐와 기축화폐를 따로 사용하면서 겪었던 크나큰 부작용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 이 국가별 종이화폐라는 것 가장 큰 문제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국가 간의 무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국가 간의 환율 문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화폐 독점의 권위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서서히 흘러갈 수밖에 없다. 결국 그 생명력을 계속 불어넣어야 된다. 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통화가 기축 통화로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신용상의 문제들을 타개할 방법 그게 이들에게 핵심 과제이고 이것이 바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별풍선을 아무런 부담 없이 쏴제낄 수 있는 화폐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체가 지금이 발전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리고 빅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이 문명의 시작은 화폐로 탄생이 되었고 화폐로 성장을 했고 또한 화폐로 인해 화려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인류의 문명인 것입니다. 이 지금의 종이화폐라는 것은 다양한 국가의 발행으로 인해 획일적으로 통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버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렇게 버블이 터질 때마다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렇게 기축화폐를 인쇄하는 미국은 또다시 끊임없이 화폐를 팽창시킬 수밖에 없고 또한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한 때가 되면 다시 걷어들여야만 하는 이 머리 아픈 글로벌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고 또한 악순환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모가 현재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자꾸 거대해져만 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방치했다 하는 자신들의 돈의 권력과 힘이 모두 붕괴된 상황이 올 수 있게 된다. 자, 이 방송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경제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저들이 더 안정적으로 현재 붕괴되어가는 금융의 권력을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모든 국가가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는 것뿐이다. 저들이 말하는 통합화폐라는 것은 모두가 같은 단위의 화폐의 돈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돈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디지털 화폐를 가장 쉽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시스템, 그러니까 IMF나 세계은행 혹은 BIS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쉽게 별풍선이나 슈퍼챗 같은 거래를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금과 은이라는 모든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단일 화폐를 사용했던 시스템과 매우 흡사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동안 금과 같다라고 저들이 자꾸 떠들어댔던 이유도 돈의 권력자들이 금을 포기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도 일단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치를 반드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현지에 풀려버린 엄청난 화폐량에 비해서 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금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저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풀어버린 돈의 권력을 유지할 금이 수중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결국은 금으로 더 이상 화폐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는 저희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 이상 상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실제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해 보자면, 유럽 여러 국가들이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로 묶이게 된 거, 이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 말이죠. 자, 세계 단일 화폐 출범 시기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문제에 걸립니다. 그게 바로 양자 컴퓨터와 블록체인이죠. 그에 따른 AI도 발전이 충분히 되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완성에 따라서 앞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일이긴 하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상황이 바로 화폐 탄생에 따른 후유증이죠. 그래서 이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볼까 합니다. 원래 새로운 화폐나 위기의 화폐를 새롭게 탈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경제적 위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달러의 신용은 99% 가치가 현재 폭락이 되어 있고 이미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붕괴라는 현상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대비하지 못한 미국의 재정이 한순간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찌되었든 현재 새로운 달러 붕괴를 디지털 화폐의 전환으로 다시금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4차 산업을 매우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은 만약이지만 지금의 금융가들이 달러의 붕괴를 대비하지 못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국가는 단연코 미국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가장 큰 국가부터 재정적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유가는 다시금 급락하게 될 것이고, 달러를 내다 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가들로 하여금 물가는 치솟고 재화의 가치는 추락해버리는 초고학성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 금값은 더욱 급등을 하고 부동산과 주식은 바닥을 모를 듯 추락하게 될 것이고, 어려운 수많은 기업들도 도산하기 시작하면서 실업률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달러의 붕괴를 방관했을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이고, 다만 새로운 화폐 출현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상당량의 고통을 저들이 우리에게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흐름을 보았을 때 새로운 기축화폐 등장 시기는 모든 국가가 CBDC 화폐를 적용하게 되는 시점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030년 이후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히 예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좀 더 드릴 말씀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현재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 기사들이 지금이 부동산 바닥이다 혹은 이제 바닥을 쳤으니 부동산을 매입할 시기다라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2008년의 경제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의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경제 위기가 끝나기 위해서는 존재하던 버블이 일단 모두 터진 이후라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화폐도 그렇게 해야지만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직 주식, 부동산 어느 버블도 현재 크게 터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 진짜 위기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뉴스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단기적인 호재성 뉴스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경제 위기는 자극적이면서 단기적인 쇼크웨이브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무너지는 위기가 훨씬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에는 여전히 두 가지의 큰 버블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달러 버블과 부채 버블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본 후에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바닥을 쳤다 해도 당분간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러가 붕괴된다, 또한 달러의 붕괴에 대한 염려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달러의 붕괴라는 표현은 개인적으로 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달러의 붕괴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붕괴되는 달러를 어떻게 새로운 화폐로 새로운 생명력을 넣고 이것을 계속 그 권력의 유지를 해 나가느냐, 이게 이들의 고민이기 때문에 물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몫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구는 반대로 줄고 있고 임금 상승은 덧없이 미미하고, 그만큼 주택 PBR의 간격을 좁히려면 집값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택을 또한 계속 짓게 된다면 미분양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 하락은 새로운 경제 활성화 대책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 한 최소 3년에서 4년, 아니 4년에서 5년, 아니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금융안전보고서를 조금 들춰보자면 현재 한국 기업의 36%가 이자 보상 비율, 그러니까 기업이 영업이익에서 얼마의 이자 비용을 쓰고 있는지에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1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1 미만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1년간 발생한 영업이익을 이자도 못 갚는 의미의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경기는 나빠지니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기업들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조만간 신문에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났고 구조조정이 됐다라는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페이스북도 현재 메타버스 같은 수익성이 다소 낮으면서 장기 투자적인 사업성을 가진 인력들을 감축하고 있고, 테슬라와 아마존, 구글 같은 IT 기업의 인재들 또한 대거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도 벌써 다가올 경제적 충격을 기업이 대비하고 있는 포지션인 것이고, 곧 한국에도 그와 같은 여파가 닥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가계부채는 대략 1860조 원 정도인데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은 무려 40%의 그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계가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을 원리금, 즉 빚 갚는 데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듯 경기는 자꾸 나빠져 가고만 있고 일자리와 고용 인력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갚을 만한 여력도 능력도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빚을 내서 내 집을 산 많은 20, 30대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들이 끼니를 라면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직 했으면 정부가 나서서 부채를 탕감해 준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부채 탕감은 마당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산불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경제 원리에는 전혀 맞지도 않고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라는 말입니다. 자, 만약 부채를 탕감해 주게 된다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그냥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쓰다 보면 정부가 또다시 갚아주겠지 하는 모럴 해저드 사태가 확산될 수도 있고, 부채 탕감을 세금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의 부담감은 물가 상승과 맞물려서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빚 탕감이라는 것은 그 모든 문제들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듯 보이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은 지금의 현 정부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고통이 지금보다 더욱더 가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편적으로 말했을 때 부동산의 흐름이 과거 IMF와 매우 흡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얼마나 떨어지느냐만 남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원래 모든 부동산이라는 것, 관성의 법칙처럼 부동산의 추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 한 듯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정부 때만 보더라도 무려 28번의 부동산 억제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급등하는 부동산 추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원래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연착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연착륙이란 단어는 불안한 대중 노예들을 안심시킬 때나 쓰는 용어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과 주식 모두 연착륙은 없습니다. 모두 경착륙입니다. 지금도 평균 소득이나 물가 기준에 비해서
전국 평균 집값은 여전히 30에서 40% 정도가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버는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부동산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그러니까 주택 PBR이 지난해 말 19배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조금 떨어져서 18.4배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소득 정도를 가진 사람이 서울의 평균적인 집값을 사려면 무려 18년 혹은 19년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한국 부동산 시장 평균은 원래 10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2배 가까이 오른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구는 반대로 줄고 있고 임금 상승은 덧없이 미미하고, 그만큼 주택 PBR의 간격을 좁히려면 집값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택을 또한 계속 짓게 된다면 미분양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 하락은 새로운 경제 활성화 대책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 한 최소 3년에서 4년, 아니 4년에서 5년, 아니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한국 경제는 복잡하게 볼 것이 없이 내수는 부동산, 외수는 무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내수 경제는 즉 부동산으로 일어난 경제다 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부동산이 현재 무너졌다가 아니라 이제 무너짐의 시작이 왔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결코 좋다라고 볼 수도 없고,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 코인,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투자가 되고 있는 종신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 가급적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다니는 직장을 꽉 붙들어 매고 현금의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야만 합니다. 자, 과거 역사에서도 늘 그랬듯이 이 화폐의 새로운 탄생 시기가 다가왔을 때, 또한 변혁 시기가 다가왔을 때는 이 돈의 권력자들이 항상 세계의 모든 시장의 가치를 난잡하게 헝클어 놓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의 경제 버블이 꺼짐과 동시에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화폐가 비로소 안정적인 가치로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딱 그러한 과도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 권력자들이 이 뿌린 돈에 욕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지금의 시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큰 문제 없이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